세크라멘토에는 11월 초가 되면 찾아오는 특유의 냉기가 있습니다. 산악지대의 날카롭고 매서운 추위가 아니라 센트럴 밸리 특유의 습하고 낮게 깔리는 한기 서서히 몸속으로 스며들어서 집안에 있고 싶게, 아는 사람 곁에 있고 싶게, 환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있고 싶게 만드는 그런 추위입니다. 1980년 11월 1일 밤, 크레이그 밀러와 베스 사워스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토요일 저녁을 하던 페어 쇼핑센터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남학생 사교 클럽 주최 댄스 파티에서 보냈습니다. 친구들에 둘러싸여, 음악에 둘러싸여, 그날 밤이 평범하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들에 둘러싸인 채로요. 크레이그는 22살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세크라멘토 캠퍼스에 다니고 있었죠. 베스는 21살, 샤스타 칼리지에서 편입한 학생이었고 어딜 가든 존재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78년 메이드 오브 샤스타 카운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녀의 아버지 알 사워스는 핵물리학자였습니다. 정밀함에 인생을 바치고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생을 헌신한 사람. 그는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방정식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댄스 파티가 끝나고 크레이그와 베스는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고 그것이 그날 밤의 끝이 됐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드라이브, 늦은 식사, 혹은 그냥 서로의 곁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 그런데 두 사람이 주차장을 가로지르던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25구경 베레타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럴드 갈레고였고 근처 차량에서 걸어나와 앤디 빌이라는 목격자에게 당신은 여기에 낄 일 없어요 라고 말한 여성은 그의 아내 샬린 갈레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 후 24시간 동안 크레이그 밀러와 베스 사워스에게 일어난 일은 한 가정을 사건 이전과 이후로 영원히 갈라놓는 종류의 것입니다. 할 사워스 같은 아버지들이 존재해서는 안 될 슬픔의 잔해 속을 평생 헤쳐나가게 만드는 종류의 것입니다. 토요일 밤 댄스 파티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럴드와 샬린 갈레고는 이미 이걸 해봤다는 것. 크레이그와 베스는 그들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제럴드가 하던 페어 주차장에서 그 총을 들이밀었을 때 이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리건을 걸쳐 10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10대였고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이었으며 거의 전부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섹스 슬레이브 킬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1955년 3월 3일 미시시피주는 미시시피 주립 교도소 가스실에서 제럴드 엘버트 갈레고라는 남자를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는 26살이었습니다. 1954년 5월 오션 스프링스 경찰관 어니스트 보제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복도에서 다른 재소자와 함께 교도관 제이씨 랜드럼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후 탈옥했고 대대적인 수배 끝에 사흘 뒤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했됐습니다. 그의 3월 그의 사형 집행은 미시시피 역사상 세가스시를 사용한 첫 번째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제럴드 아르몬 갈레고였습니다. 194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가 국가의 손에 숨지기 9년 전 한 사람의 삶을 집어삼킨 폭력의 사이클이 또 다른 삶을 형성하기 시작하기 9년 전에 태어난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남긴 연쇄살인범 중 하나가 된 그 소녀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제럴드 엘버트 갈레고는 제럴드 아르몽이 태어났을 당시 자동차 절도 혐의로 샌퀀틴 주립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성노동자였고 대부분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를 책임보다는 짐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제럴드는 어린 시절 세크라멘토 외곽의 델파소 하이츠에서 살다가 욜로 카운티로 네바다 카운티로 이사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엔 너무나 불안정한 가정임을 보여주는 2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들과 고객들이 집을 들락거렸고 그 남자들 중 몇몇은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는 배고프게 자주 씻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간혹 폭행당하며 자랐습니다. 단순한 포옹 같은 기본적인 신체 접촉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어떻게 될까요? 제럴드의 성장 과정은 그가 나중에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하나의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10살의 그는 이웃집을 털며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2살에는 6살 아이를 성추행해 청소년 시설에 수감됐고 1961년 석방됩니다. 16살에는 이복 형제 데이비드 레이먼드 헌트와 함께 무장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청소년 시설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18살에는 자동차 절도로 체포됐고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선택해 유죄를 인정하고 듀얼 직업훈련원에서 1년을 복역했습니다. 그 복역 기간에 제럴드는 자신을 더욱 망가뜨리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복 형제의 운명에 관한 정황을 알게 된 것인데 그 정확한 내용은 기록상 다소 불명확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정신 붕괴를 겪었고 이후 법원이 지정한 심리학자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정도의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신을 죽이는 것뿐이다. 석방 하루 만에 그는 헌트와 함께 지인을 강도 폭행하여 세크라멘토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이 패턴은 거의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마치 제럴드가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벗어나려는 의지도 없는 루프에 갇힌 것처럼 1968년 혹은 1969년 그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전두엽이 손상됐고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두엽은 충동 조절,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을 관장하는 뇌부위입니다. 이 부상이 이미 심각하게 무너진 그의 내면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는지 아니면 외상과 범죄로 이미 엄중하게 훼손된 인격에 또 다른 층을 더한 것인지 나중에 이 사건을 연구한 수사관 대부분은 이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동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샬린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5번 결혼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내면 세계의 모양이 보입니다. 소유에 대한 필사적이고 강박적인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 누군가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 첫 번째 아내는 그가 16살에 임신시킨 21살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학대로 몇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그가 아내를 칼로 쫓아다닌 후 아내가 도망치면서 한 달도 못 됐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는 그가 실제로는 19살이었는데 27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탁소에서 만난 세 번째 아내는 결별할 당시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이후 유산했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그의 성격을 지키랜 하이드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1974년에 이루어졌고 샬린을 만날 당시에도 기술적으로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결혼 전 시절에서 가장 처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제럴드 갈레고는 자신의 친딸을 그녀의 친구와 함께 약 7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은 부분적으로 그의 양육권 하에 있었습니다. 학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제럴드가 30살이 됐을 때 그는 강도, 절도, 폭행, 성범죄, 탈옥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거의 모든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법정과 교도소와 가석방 심사를 거치는 내내 시스템은 단 한 번도 그를 충분히 또는 진지하게 붙잡아 두어 앞으로 닥쳐올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훗날 법원이 지정한 심리학자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고 일종의 끔찍한 자각처럼 들렸습니다. 제럴드가
그 유전이 자신을 불가피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믿었는지 아니면 그걸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가 한 일입니다. 샬린 아델 윌리엄스는 1956년 10월 19일 캘리포니아 스톡턴에서 태어났고 거의 모든 외적 기준으로 볼 때 그녀는 괜찮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찰스 윌리엄스는 성공한 사업가로 세크라멘토 전문직 사회에서 존경받는 육류 마켓 체인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메르세데스는 세심하고 늘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은 풍족했습니다. 가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학대 보고도 기록된 외상도 범죄자 아버지도 방치하는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샬리는 세상의 최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종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나중에 측정된 IQ는 약 160으로 최고 수준의 영재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세크라멘토의 리오 아메리카노 고등학교에 다니며 캘리포니아 장학재단 회원이었고 탄탄한 비학점을 유지했으며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충분히 잘 연주해 샌프란시스코 음악학교에서 연습하도록 초청받을 정도였습니다. 1974년에 졸업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샬린이 13살이 되던 무렵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암페타민, 마리화나 알코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일찍 활성화됐고 이후 그녀 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묘사하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어머니와 할머니의 재정 지원으로 폴섬의 가구점을 열었다가 심리학을 전공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등록했지만 한 학기 만에 중퇴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남자 동료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생겼고 그 탓에 자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단어 색광은 잔인하고 단순화된 표현이지만 무언가 실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샬린 윌리엄스는 성인이 된 이후 깊이 괴로운 사람이었고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쳤으며 임상적 기준으로 볼 때 감정 조절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이력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8번째 생일에 미국 육군 병사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서독으로 파견되면서 단 하루 만에 혼인이 취소됐습니다. 2년 후 전직 군인과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 따르면 그녀는 두 사람과 매춘부가 함께하는 성관계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결혼 기간에 직장에서 화학 연기로 인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저 남자도 그냥 널 이용하는 사람 중 하나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선해이지만 결국 방조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또 다른 전직 군인과 했는데 그를 마마보이라고 묘사하며 빠르게 식상해 했습니다. 그 결혼이 끝난 후 유부남과 혼의 정사를 시작하면서 그 남자의 아내도 함께 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샬린의 어린 시절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어떤 행동도 용서해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그 흐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3살에 자신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천재적이고 예민한 사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방황한 사람, 21살이 되기도 전에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 비극은 그녀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극은 그녀가 얼마나 깊이 추락했는지, 그리고 그 추락을 얼마나 철저히 스스로 허용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 가을, 그녀는 제럴드 갈레고를 만났고 그 추락이 더 이상 추락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1977년 9월 29일, 제럴드와 샬리는 캘리포니아 오렌지베일에 있는 블랙 스텔리언 클럽의 포커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31살이었고 이미 5번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이었고 이미 2번의 자살 시도와 3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녀는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12송이의 장미와 함께 이런 카드를 받았습니다. 정말 상냥한 아가씨에게 게리. 일주일 안에 그녀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펼쳐진 것은 지배와 복종, 필요와 조종,
나중에 관찰자들과 검사들이 명백하게 가학피학적이라고 묘사할 관계 역학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제럴드는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샬리는 나중에 증언에서 자신이 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초적인 면, 그의 냉혹함, 그의 부드러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성질이 자기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끌어당겼다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에 구성된 서사인지는 그 이후 수사관들과 법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녀가 머물렀다는 사실, 그리고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몇 달 후 제럴드는 16살짜리 이국적인 댄서를 집으로 데려왔고 셋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바텐더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제럴드는 샬린과 그 10대 소녀가 자기 없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소녀를 열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샬린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샬린에게 성욕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녀에게 성적으로 흥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샬린은 자신의 나중 증언에 따르면 그의 관심을 되찾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럴드가 그녀의 욕망을 무기처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흥미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흥분을 유지하려면 그가 섹스 노예라고 표현한 것이 필요하다고. 젊은 여성들, 소녀들 꿰어내고 납치하고 이용하고 버리는 이 폭로가 그녀 자신의 말에 따르면 샬린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잠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함께 살던 남자가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녀의 반응은 1977년 12월에 나가서 25구경 자동 권총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덕적 혐오감이라고 묘사할 만한 것을 경험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샀습니다. 한편 제럴드는 그들의 관계를 공식화하려 했습니다. 샬린과 결혼하기 위해 5번째 아내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978년 여름, 샬린은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낙태를 했습니다. 1978년 9월, 제럴드의 딸과 그 친구가 제럴드의 어머니 로레인의 집에 있던 형사에게 수년간의 성적 학대를 신고했습니다. 제럴드와 샬린이 그 집에 도착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을 때 제럴드는 처음에 자수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아버지가 나타나 소총을 꺼내들며 제럴드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자 두 사람은 도주했습니다. 사흘 후인 1978년 9월 30일, 제럴드와 샬린은 네바다주 리노의 와쇼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했습니다. 샬린의 부모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10월 9일, 버티 카운티 보안관실은 제럴드에게 딸에 대한 성폭행, 근친상간, 학문성교, 국왕성교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샬린의 사촌 이름을 딴 스티븐 로버트 페일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후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이 사건의 타임라인에서 종종 잊히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럴드와 샬린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미 첫 피해자들을 죽였습니다. 리노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공식화되기 전에 살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그 여름에 시작됐고 그 시점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두 사람을 두 번 쳐다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978년 9월 11일 제럴드의 딸이 학대를 신고하기 2주도 더 전이었고 두 사람이 리노로 도주하기 전이었습니다. 제럴드와 샬린은 세크라멘토의 컨트리클럽 플라자로 차를 몰아 주차장을 뒤졌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명 혹은 여러 명, 어리고 가능하면 왜소하고 혼자이거나 소규모 그룹인 검사들이 광범위한 증거 증언으로 나중에 주장하게 될 것,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잠재적인 섹스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16살 키피 제클린 보트와 17살 론다리 셰플러였습니다. 두 소녀 모두 비스타누에바 고등학교 학생으로
막 신발 가게에서 나온 참이었습니다. 샬린이 파티에 초대한다며 접근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접근 방식이었죠. 친근하고 가벼우며 위협적이지 않게 다른 젊은 여성으로부터 소녀들은 그녀를 따라 벤 쪽으로 갔습니다. 제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들이밀며 두 소녀를 뒷자리로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샬린이 운전했습니다. 그녀는 세크라멘토에서 65마일 동쪽 시에라 푸트힐스의 백스터 근처 아무도 지나치지 않을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외딴 땅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제럴드는 두 소녀의 팔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벤 뒷자리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샬린에게 혼자 세크라멘토로 돌아가 벤을 청소하고 다른 차로 바꿔 자정쯤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그대로 했습니다. 세크라멘토로 돌아가 청소를 마치고 그 사이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치 평범한 저녁처럼요. 그녀는 밤 10시 40분쯤 백스터로 돌아와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키피와 론다와 단둘이 몇 시간을 보낸 제럴드는 샬린에게 돌아와줘서 추웠는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소녀를 두 번째 차량 뒷자리로 강제로 밀어넣었고 그들은 슬로우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럴드는 두 소녀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샬린에게는 차 안에 있으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키피와 론다를 타이어 철봉을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도랑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론다를 철봉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다음 키피를 그리고 권총을 꺼내 각각의 머리에 한 발씩 쐈습니다. 키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두개골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제럴드가 차로 돌아가려 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생존의 충동에 이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세 발을 더 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시신에 여러 발을 더 쏘았는데 나중에 그는 시신이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봤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사람의 지갑을 뒤졌고 샬린과 함께 벤으로 돌아가 세크라멘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총과 철봉, 소녀들의 지갑을 강해버렸습니다. 제럴드는 총기 식별 표시를 파괴하려고 사전에 총신을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1978년 9월 13일 한 농부가 슬로우하우스 근처 들판에서 15야드 간격으로 누워있는 키피보트와 론다 셰플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즉각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악몽 같은 아이러니한 후일담으로 당시 수사관들은 처음에 키피의 살인이 그녀의 아버지가 헤로인 밀매업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던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했는데 이 이론은 검토 끝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기묘한 후일담으로 수사관들은 키피가 1977년 12월 이웃집에 침입하려던 동부지역 강간범 당시 세크라멘토에서 활동 중이던 또 다른 범죄자의 범행을 방해했을지 모른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녀의 살인 수사에서 제럴드 갈레고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사람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살인 이후 몇 달간 제럴드와 샬린의 삶은 그 안에서 살기 끔찍했을 평범함의 겉모습을 띄었습니다. 1978년 10월 제럴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두 사람은 리노로 도주해 와쇼 카운티 법원에서 결혼하고 텍사스 휴스턴으로 잠시 이주해 제럴드는 바텐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곳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가끔 화를 내고 때로는 유쾌한 평범한 지인을 묘사할 때 쓰는 그 단조로운 단어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동료 바텐더를 폭행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샬린의 아버지 찰스 윌리엄스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샬린은 리노의 한 육류회사 접수원으로 제럴드는 같은 회사의 트럭 운전사로 두 사람은 몇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1979년 10월 두 사람은 세크라멘토로 돌아와 우드할로우 웨이에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제럴드는 밥, 레스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했는데 동료들은 잠든 손님들을 깨우기 위해 가끔 천장에 총을 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체리와 세크라멘토 귀환 사이에
와쇼 카운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24일 키피와 론다 살인으로부터 9개월 후 제럴드와 샬리는 와쇼 카운티 박람회의 연례 로데오 행사를 위해 리노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럴드는 밴 안에 머물며 샬린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왜소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꿰어오라고. 그 수법이 얼마나 평범하게 들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전단지 배포. 누구나 그런 소소한 일에 도움이 필요하죠. 박람회에 온 10대라면 충분히 고려하고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전단지 나눠주는 게 뭐가 해롭겠어요? 샬리는 두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브렌다 린저드는 14살이었습니다. 산드라 케이 콜리는 13살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 맑은 여름 오후를 보내고 있던 10대 아이들이 박람회에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던 두 소녀. 그들은 샬린을 따라 밴으로 갔습니다. 제럴드는 권총으로 두 소녀를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샬린이 차를 몰아 인터스테이트 80을 타고 리노에서 북동쪽으로 네바다의 풍경이 점점 더 텅 비어가고 낯설어지는 방향으로 평평한 사막, 건조한 알칼리성 평원, 사방 어디를 봐도 지평선이 가느다란 선뿐인 그곳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훔볼트 싱크라는 외딴 지역에 밴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길고 잔혹했습니다. 제럴드가 쉬는 동안 샬리는 두 소녀에게 서로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럴드가 산드라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밴 좌석 아래에서 삽을 꺼내 그녀를 건조한 개울바닥 쪽으로 끌고 가더니 뒤에서 다가와 삽으로 그녀의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쳤습니다. 샬리는 나중에 법정에서 그 소리를 증언했습니다. 지늘게 납작한 돌이 부딪히는 것 같은 큰 철퍽 소리가 났고 소녀는 무릎을 꿇으며 천천히 얼굴을 땅에 밟고 쓰러졌습니다. 다음은 브렌다였고 제럴드는 캘리포니아 할렐루야 정션이라 불리는 지역에 큰 구덩이를 파서 두 소녀의 나체를 그 안에 넣고 바위로 덮었습니다. 리노 경찰국은 처음에 브렌다 저드와 산드라 콜리를 가출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누군가 두 소녀 중 한 명이 실종 후 며칠 뒤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 진술이 있었는데 잘못된 목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정식 실종자 수사는 늦춰졌습니다. 두 소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시스템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종 10대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가장 긴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비공식적이고 종종 무관심한 그 기계 속으로요. 샬린이 자백하기 전까지 3년 후인 1982년 범죄 행위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소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백이 위치를 특정했음에도 수색대는 유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브렌다 저드와 산드라, 콜리의 가족들에게 무덤도 표식도 가서 슬퍼할 수 있는 지구 위에 그 어떤 장소도 없었습니다. 또한 1979년 이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성인 남성 한 명을 납치하고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를 살려서 다른 장소에 내려줬는데 두 사람의 범행 타임라인에서 납치 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럴드가 이 남성을 죽이지 않기로 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제럴드가 타겟으로 삼던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범행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제럴드의 주요 환상은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 봄이 되면서 두 사람은 우드알로우 웨이 아파트에서 세크라멘토의 일상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샬리는 1980년 3월 26일 FIE 권총을 구입했고 이틀 후 신혼미상의 여성과 함께 돌아와 대신 베레타를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기 비축은 의도성을 암시합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비록 샬리는 자신이 발휘하는 힘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주장했지만요. 그녀가 계획에서 진정한 파트너였는지 아니면 선택권이 없었던 두려운 공범이었는지는 이 사건 전체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논쟁이며 법원은 결국 그녀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협조를 통해 그 답을 내렸습니다. 4월 23일 오후 제럴드와 샬리는 또 한 번 가정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인 4월 24일 제럴드는 샬린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애 하나 원해.
일어나.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하이츠를 돌아다니다가 선라이즈 몰에서 나오는 두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스테이시 앤 레디칸과 캐런린 칩맨, 트윅스. 두 사람 모두 17살로 델파소 하이츠 출신의 고교 중퇴자였습니다. 샬린이 대마초를 피우자며 접근했고 두 소녀는 기꺼이 밴으로 따라왔습니다. 제럴드가 357 매그넘 권총을 들이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샬린에게 즉시 출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들에게는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소녀를 마크라메 줄로 묶고 지갑에서 $77를 빼앗은 후 샬린이 운전하는 동안 뒷자리에서 두 소녀 모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가 끝낸 후 샬린에게 가게 앞에 세우라 하고 망치를 사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 여름 캠핑을 했던 곳으로 지형을 잘 알아들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네바다 동부 퍼싱 카운티의 리머리 캐니언으로 차를 몰게 했습니다. 그는 망치와 삽을 들고 스테이시와 캐런을 한 번에 한 명씩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소녀 모두 둔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샬린에게 강제로 그가 두 소녀를 묻은 곳을 보러 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움직임을 봤다고 소녀 중 한 명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럴드는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빼앗은 $77로 두 사람의 아침 식사를 사 먹으며 쟤네가 아침값 낸 거야 라고 샬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스테이트 라인으로 이동해 하라스 레이크 타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스테이시 레디칸과 캐런 칩맨, 트윅스의 동물에 의해 훼손된 시신은 3개월도 더 지나 소풍을 나온 사람들에 의해 네바다 사막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소녀는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고 제럴드가 매장 전에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두 소녀 모두 성폭행을 당했으며 망치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두부를 가격당해 사망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선라이즈 몰살인 직후인 1980년 6월 초 샬린은 제럴드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 부르며 오리건 남부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국도 101번을 타고 북쪽으로 왼편에 태평양을 끼고 달렸습니다. 어떤 뒤틀린 의미에서의 로맨틱한 여행이었습니다. 1980년 6월 6일 골드비치 근처를 지나다가 두 사람은 도로변에 서 있던 히치하이커에게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 테레사 아길라르였습니다. 21살로 한 살짜리 아이를 둔 어머니였으며 본인도 넉 달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두 사람과 함께 밴 안에 타고 있을 때 제럴드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샬린에게는 내려서 잠시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샬린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럴드는 린다의 손목과 발목을 나일론 줄로 묶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차 뒤에서 여분의 허브캡을 꺼내 임시삽으로 사용해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이어스 크릭 비치의 얕은 무덤을 팠습니다. 린다의 시신을 그 안에 넣고 덮으려 했습니다. 발로 모래를 걷어차서 덮고 커다란 유목을 그 위에 가로질러 놓았습니다. 린다 아길라르의 가족은 6월 20일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이틀 후인 6월 22일 마이어스 크릭 비치를 찾은 독일인 관광객들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검시에서 이 사건에 영원히 남을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린다의 입과 목구멍, 코에서 모래가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인은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인 21살의 나이로 그 모래 구덩이 안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크라멘토로 돌아갔습니다. 오리건 여행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인 1980년 6월 1일 두 사람은 스티븐과 샬린 페일이라는 가명으로 재혼 수속을 마쳤습니다. 민법의 등록부 안에서 유령처럼 거짓 신분으로 관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7월 캘리포니아 델타는 조용한 낚시 오후를 제공해줬습니다. 7월 15일 오후 제럴드와 샬린은 로즈빌의 10대 댄스홀의 피해자를 찾으러 갔지만 남자아이들과 남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6일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한 후 웨스트 세크라멘토의 세일인바에 들렀습니다. 전에도 와본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알았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술을 서빙한 칵테일 웨이트리스는 버지니아 맥신 모첼로 34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두 사람에게 술을 서빙한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을 그냥 손님 이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제럴드는 처음에 샬린에게 발을 털고 모첼도 함께 처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강도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생각의 흐름은 완전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버지니아가 바 주차장을 걷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낚싯줄로 묶었습니다. 벤 뒷자리에서 제럴드는 그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버지니아는 집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럴드는 샬린에게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버지니아 모체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시신을 캘리포니아 클락스버그 외곽의 연못 근처에 버렸습니다. 살인 2주 후 두 사람은 벤을 오렌지베일의 한 커플에게 이 $300에 팔았는데 자신들을 페일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구매자들이 벤을 살펴보다가 뒷자리 시트 위에 있던 천과 발포 고무 매트리스에 검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관해뒀습니다. 이 디테일은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버지니아 모첼의 유골, 여전히 나일론 낚싯줄로 묶인 채은 3개월 후 클락스버그 근처에서 낚시꾼 2명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목 주위에 감긴 줄의 고리는 교살에 의한 사망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모첼의 실종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형사가 그날 오후바에 있었던 여러 손님 중 한 명으로 스티븐 페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제럴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럴드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고 낚시를 간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샬리는 그가 자주 타지에 나가 있는 트럭 운전사라고 해명하며 알리바이를 맞춰줬습니다. 형사들은 그 순간 더 이상 추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럴드와 샬리는 살인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그럴듯한 알리바이를 댄 후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그 형사와 마주 앉아 있던 그 사람이 3개주에 걸쳐 8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방금 또 다른 면죄부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1980년 11월이 됐을 때 제럴드와 샬리는 2년이 넘도록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담긴 벤을 팔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럴드는 여전히 바텐더로 일했고 샬리는 임신 중이었으며 우드알로우 웨이 아파트에서의 이상한 일상 모방은 계속됐습니다. 1980년 11월 1일 저녁 두 사람은 샬린의 은색 올즈모빌을 타고 세크라멘토의 아든 페어 쇼핑센터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샬린의 나중 자백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주차장을 빙빙 돌며 살피고 기다렸습니다. 크레이그 레이먼드 밀러는 22살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세크라멘토 캠퍼스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약혼녀 메리 엘리자베스 사우스베스는 21살로 같은 대학에 다니는 샤스타 칼리지 편입생이었습니다. 1978년 메이드 오브 샤스타 카운티 대회 준우승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알 사우스는 핵물리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학생 사교클럽 주최 댄스 파티에서 나와 근처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차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 가득한 불밝은 토요일 밤의 주차장에서 제럴드가 25구경 베레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앤디 빌이라는 친구 목격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하려 했습니다. 샬린이 앞으로 나서 그의 뺨을 때리며 당신은 여기에 낄 일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와 베스가 갈래고 부부의 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앤디 빌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충격에 얼어붙는 대신 번호를 외우기로 한 그 결정이 모든 것을 풀어낼 실마리가 됐습니다. 제럴드는 샬린에게 폴섬 주립교도소 인근의 외딴 지역으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크레이그 밀러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크레이그가 차량 앞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제럴드는 그의 뒤통수를 쐈습니다. 그런 다음 쓰러진 그에게 두 발을 더 쐈습니다. 크레이그 밀러의 시신은 나중에 캘리포니아 베이스 레이크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제럴드는 차에 다시 올라타 샬린에게 우드 할로우웨이의 아파트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제럴드는 베스 사워스를 그녀 자신의 머리 리본으로 손을 묶은 채로 침실로 데려가 몇 시간 동안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샬린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는 그녀가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럴드가 나왔습니다. 샬린에게 다시 차를 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로즈빌 근처 외딴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럴드는 베스를 숲속으로 걸어가게 하더니 지근거리에서 세 발을 쐈습니다. 그녀는 그곳 어둠 속 나무들 사이에서 숨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댄스 파티로부터 총알 세 발과 밤하나 거리에서 다음 날인 11월 2일 오전 경찰이 세크라멘토의 샬린 부모 집으로 왔습니다. 앤디빌이 기억한 번호판이 등록된 차량이 샬린 명이었으니까요. 샬린은 수사관들에게 실종된 커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베이스 레이크에서 크레이그 밀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납치 목격자가 사진줄 세우기에서 제럴드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에 나설 즈음 제럴드와 샬린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리노로 차를 몰아 서커스 카지노 주차장에 샬린의 은색 올즈모빌을 버렸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이름은 버지니아 모첼 살인과도 연관됩니다. 버려진 차 안에서 그녀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경악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첼 수사 중에 두 사람을 자신들이 직접 조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냥 보내줬다는 것을. 1980년 11월 7일 FBI는 갈레고 부부에게 기소회피 도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사들은 8월에 벤을 구입했던 오렌지베일의 부부를 추적해 벤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이 처음 벤을 샀을 때 뒤쪽 천과 발포 고무 매트리스에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차고에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당국에 넘겨진 그 물건들은 법의학 분석 결과 인혈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제럴드의 거처를 수색해 25구경 윈체스터 웨스턴 탄약 상자를 발견했는데 구발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샬리는 도주 중 어디선가 변호사 된 설리번에게 전화를 걸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수하고 싶지만 제럴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럴드는 살인 혐의보다 버티 카운티에서 발부된 딸에 대한 성폭행, 근친상간, 학문 성교 혐의의 체포영장을 더 신경 쓴다고도 했습니다. 포위망은 전신한 감시라는 구체적이고 화려하지 않은 작업을 통해 좁혀졌습니다. 샬린의 행방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추적됐는데 그녀 앞으로 보내진 돈이 웨스턴 유니온 사무소에서 수령됐기 때문입니다. 제럴드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체류하는 동안 두 지역 주민의 집에 전화를 걸어 유타 공화당 지부 직원인 척하며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가짜 신분증을 확보했습니다.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계산된 기만 능력이 발휘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네브래스카 오마하로 차를 몰아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FBI는 샬린의 부모인 찰스와 메르세데스 윌리엄스가 딸에게 계속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정확한 의심을 하며 세크라멘토에서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과 16일 주말에 샬린의 부모는 세크라멘토에서 네바다 주 스팍스까지 운전해 가서 웨스턴 유니온 사무소에 들어가 오마하로 500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갈레고 부부가 오마하 웨스턴 유니온 사무소에서 전신환을 받으러 올 것임을 파악한 당국은 FBI 오마하 지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다림은 짧았습니다. 1980년 11월 17일 FBI 요원들은 샬린이 오마하 웨스턴 유니온 사무소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현행범으로 제압했습니다. 제럴드는 밖에서 차 안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요원들에게 협조하길 거부하고 언어적으로 모욕했으며 나중에 법원의 요원들이 나를 길거리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며 수갑이 너무 조여 혈액순환이 차단됐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치안판사 리처드 C. 팩은 두 사람 각각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는데 각각 50만 달러씩을 주장했던 토머스 탈켄 미국 검사부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두 사람은 신병 인도에 동의하고 세크라멘토로 이송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에 연루됐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1980년 11월 21일, 제럴드와 샬린 갈레고는 크레이그 밀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공개적 관심에 점점 더 격앙되어 가던 제럴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충분히 봤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이란 게 없나요? 샬리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기소 하루 뒤, 베스 사워스의 시신이 캘리포니아 루미스 근처의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갈레고 부부는 12월 3일 그녀의 살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기소 당시 샬리는 임신 9개월째였습니다. 1981년 1월 17일 그녀는 진통을 시작했고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아기 제럴드 갈레고 주니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분만 중 태아 심박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두 부모가 다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공판 전 절차들이 법원 일정을 채웠습니다. 제럴드는 자기 변호를 시도했고 법원 지정 국선 변호인 도널드 엘 매닝과 다퉜으나 거부됐습니다. 그는 또한 세크라멘토 카운티 교도소에서 다른 4명과 함께 다른 재소자들을 이용해 탈옥을 계획하는 음모에 참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내내 두 사람의 경우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 다른 주들과의 치열한 관할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레고 부부의 범행은 최소 3개 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검사들은 캘리포니아 사건들에 집중했고 네바다 검사들도 자기 주에서 발생한 범행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해결책은 샬린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샬린의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제안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샬린은 완전한 면죄 대신 유한한 형기를 조건으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샬린 갈레고는 협력 증언에 대한 대가로 네바다에서 16년 8개월,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법적 체계 안에서 이 거래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샬린 갈레고는 적어도 10명의 사람이 살해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일부는 13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밴으로 꿰어냈습니다. 운전을 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시신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자유의지로 했습니다. 최소한 그것이 법원이 그녀를 증인 협박이 아닌 협조적 증인으로 취급한 이유이자 근거였습니다. 그 거래에 분노를 표한 가족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제럴드 갈레고는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정황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 피해자들의 마지막 시간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샬린의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제럴드를 기소하기 훨씬 어려웠을 것이고 몇몇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은 2개의 주에서 분리되어 진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크레이그 밀러와 베스 사워스 살인 혐의로, 네바다에서는 메리 엘리자베스 스테이시 레디칸, 캐런 칩맨, 트윅스, 브렌다 저드, 산드라 콜리에 대한 혐의들이 적용됐습니다. 샬린의 증언은 길고 상세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협조적이었으며 검사들이 증거로 제출한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해줬습니다. 그녀는 납치를 묘사했고 이동 경로를 묘사했고 제럴드의 행동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압과 두려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최소화했습니다. 배심원들에 따르면 그녀는 냉정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안했습니다. 제럴드는 자기 변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방어를 할 때 피고인은 거의 항상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를 할 경우 자신을 증언대에 세울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해 배심원들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럴드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럴드 갈레고는 크레이그 밀러와
베스 사워스 살인에 대해 1급 살인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바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테이시 레디칸과 캐런 칩맨, 트윅스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럴드 아르몬갈레고는 2002년 7월 18일 네바다주 카슨시티의 네바다 주립 교도소에서 직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56세였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자연사한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샬리는 1997년 7월 17일에 석방됐습니다. 협정대로 16년 8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현재 행방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는요, 그 아주 가끔에도 그 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말처럼 들린 적은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 키피 보트의 아버지, 베스 사워스의 아버지 할, 버지니아 모첼의 아이들, 브렌다 저드와 산드라 콜리의 어머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부는 피해자 권리 옹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일부는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인터뷰에서 어딘가 비슷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무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딸이나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이 사건의 이름, 악행의 이름이 됐다는 기막힌 사실. 할 사워스는 평생을 아이를 잃은 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핵물리학자였던 그는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결코 풀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섹스 슬레이브 킬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11월의 어느 토요일 밤 댄스 파티가 끝나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걷던 크레이그 밀러와 베스 사워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날 밤이 평범하다고 믿을 모든 이유가 있었던 두 사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드라이브, 늦은 식사, 서로의 곁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으로.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